1958년 최초의 국산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한화. 한화는 이후 화약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신관, 탄약, 포탄을 거쳐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의 추진 기관 개발까지 성공했다. 한화가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고체 추진 기관 제조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 일반 산업용은 물론 탄약용 화약을 개발하며 우수한 화약 제조 기술을 연마한 덕분이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화약 합성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군의 화력과 우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중화공업의 싹을 틔운 1세대 기업이며 이제 종합방산업체로 우뚝 선 한화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종합 방위산업체인 한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화 방산부분의 김철 상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화의 김철입니다. 역시 한화 방산부분의 이준호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의 이준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서우덕입니다. 경제발전과 국토방위가 절실했던 1970년대 초에요. 하나는 국산 화약 개발과 더불어서 자신감을 갖고 이 방위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방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과연 지난 40여 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모님, 이제 한화가 이제 방위 산업에 이제 뛰어들자마자요, 여수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전에 인천에서 이제 계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굳이 여수에 새로운 부지 확보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방산의 화약 제품을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생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천 공장에 이제 여유 부지를 활용을 하자 얘기가 이제 처음 계획된 게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휴전선과 이제 가까운 관계로 지리적으로 어떤 북한의 어떤 위협에 너무 근거리에 있고 수도권과 또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부수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제 재고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을 살피던 중 여수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수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남단 해안 쪽에 있으니까 유사시에 북한의 공격에서도 좀 안전성을 좀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수 지역이 당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여수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공장 부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한 지역에 옛날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선소라고 하는 지명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국방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첨단무기인 거북선을 개발했던 그 지역에서 방산 제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국가안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의 운명 아니냐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기본적인 안전성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그 당시에 방위 산업과 더불어서 이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역 경제, 또 나라 경제에 많은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에서 이제 설립을 한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이제 한화가 이제 이 창원, 대전, 보온, 천안 등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986년도에 이제 창원에 또 다른 이제 산다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립 배경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원 이 공장이 또 우리 방위 산업에서 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엮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당시에는 한국화약이었죠. 한국화약에서는
지금 그 화약과 탄약을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약의 그 키가 되는 신관 부분에 대한 그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그 이제 산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탄약에 들어가는 신관을 이제 개발 생산을 하게 되는 이제 전기를 마련을 했죠.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제 창원 공장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대우전자의 특수 분야인 이제 구미 사업장을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이제 구미 사업장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식 신관을 이제 개발 생산을 하는 그 공장인데, 그 공장과 이제 창원이 통합이 돼서 현재로서는 그 단일 구미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산다를 합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관 개발에 이제 발을 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 한화가 그 생산을 하던 추진제, 화약, 화공품에다가 이제 덧붙여 가지고 그 신관까지 생산을 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완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라인을 구축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그 신관 제조 업체로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신관 라인 구축을 했던 것이 또 창원이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인천, 여수, 창원에 이어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곳이 대전이거든요. 예. 보니까 이제 대전은 원래 이제 ADD가 원래 이제 운영했었던 대전 추진제 공장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대전 추진제 공장이 어떤 것이고요. 또 인수하게 된 배경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76년도에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7년도부터 이제 미사일과 로켓에 들어가는 추진 기관을 그 이제 생산하는 그 제조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8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하고 좀 많은 양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 연구 개발과 생산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그 추진제 공장을 이제 민영화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해서, 당시에 저희 한화를 포함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해서 저희 이제 한화가 최종 인수업체로 이제 87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제 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한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시설과 장비는 물론 이제 그 기술 자료하고 전문 인력도 이제 같이 인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로켓 분야의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을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 하나하나에 다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또 대전 나름대로의 ADD와 연관된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장님, 지금 이제 하나가 5개의 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산과 연계시켜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주식회사 하나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는 방산 사업 부문의 중장기 전략을 구체적인 전략 실행 과제로 도출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은 대전과 구미, 여수, 보은에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유도무기 체계와 추진기관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구미에서는 신관, 그리고 해중 센서, 그리고 여수에서는 추진제, 에너지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은에서는 탄체와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무기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그리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새로운 무기 체계의 기획과 설계를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서울서 대전 보은에 이르기까지요. 진짜 얼핏 듣기에는 이 5개의 다양한 분야들로 공장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조금 연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일견 갖고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5개가 또 따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모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각 사업장들마다의 이제 고유한 특성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그 사업장에서 이제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더 보다 나은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통합적인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유사시에 저희가 방산 물자를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그 공장을 분산 운영하는 것들이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수나 그 보온 사업장 같이 이렇게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곳은 그 지역적으로 좀 이제 외진 그런 곳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지역 인력들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일조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강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5개가 서로 다르게 또 국가 위기 시에 어떤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서 교수님, 요즘에서 이제 우리 그 하나가 이제 다양한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 성과를 좀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그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천모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천모 사업이 어떤 무기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과 그 당시에 방위 산업에 어떤 이 역할과 이 의미를 조금 줄 수 있을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 천모는 그 대구경 다련장 로켓을 말합니다. 그 별칭으로 그 붙인 건데요. 그 다련장 로켓이라는 것은 로켓을 그 한 발 한 발 쏘는 것이 아니고 뭐 18발이나 뭐 24발, 32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로켓을 그 묶어서 한 발사대에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련장 로켓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방사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수도권이 이 북한의 그 장사정포 위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 그 천무를 그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포 어느 정도는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로켓이라는 것은 그 유도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발사하면 끝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처음에 발사대에서 조준했던 대로 그 쭉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것이 로켓인데 거기다가 유도 조정 장치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가 스스로 그 자체 투자해서 그 기술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 조정이 가능한 다련장 로켓에 대한 자체 개발에 아마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사실 그 유도 조정 그 다련장 로켓 버전은 GMLRS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상당히 그런 그 판촉 활동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니까 뭐 당연히 이 군으로서는 상당히 그 좋은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좋은 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국가에서 그 자본금을 다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그런 구조이고 만약 국가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은 뭐 달리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나가 그렇게 개발하지 않았으면은 대구경 그 다련장 로켓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이게 사거리가 아마 80km가 굉장히 깁니다. 수도권 남방에서 쏘더라도 북한 지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와 또 구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 위력을 갖추고 있고 방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선행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성공시킨 그런 선례가 된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천무 사업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또 국방의 안위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럼 결국 이제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도탄 체계 종합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됐고요. 예. 그 무렵에 결국 이제 하나가 이 천무 사업에 가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한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차기 다연장인 천무에 참여를 한 거는 그 발사대를 포함한 유도탄 개발, 유도탄과 포함한 전체적인 체계 종합. 근데 저희 한화는 이제 90년대부터 그 국산 다연장 로켓하고 정밀 유도 미사일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선제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과 기술력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2000년대에 그 미국에서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했던 227mm MLRS 업체에 그 참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이 227mm MLRS가 전력화됨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유도 로켓이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개발의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럼과 동시에 국내의 어떤 그 방산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국가가 계획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업체가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선제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뭐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뭐 사거리도 이제 80km로 연장을 시키면서 또 유도화해가지고 정밀도와 사거리가 이제 더 향상이 됐다라는 뭐 그런 또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은 그 유도 로켓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이 다연장 로켓을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유도 미사일, 유도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의 유도탄 개발은 그 정부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제 방산업체들은 거기에 시제업체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왔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한화가 업체 주관 연구 개발을 이제 했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저희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기술은 물론 미래 전장과 무기 체계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하는 점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유도탄 체계 종합 업체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 주관으로 했었던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이제 연이어서 이제 한화에서 2006년도에요. 이제 종합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이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이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좀 하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한화의 이제 방산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이 연구소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까요? 예. 1979년에 설립된 인천에 설립된 종합연구소가 2004년에 대전에 설립된 정밀유도무기연구소가 합쳐지면서 2006년에 종합연구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종합연구소의 그 슬로건인 우리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의미와 같이 이 연구소는 지금 유도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체계 종합 능력과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약 6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유도무기 체계와 부체계 그리고 미래 전장을 선도할 무인 체계와 그리고 또 군에서 군인들이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 동안 종합적인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지원 군수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로우 2단 로켓의 성공적인 개발이 되어서 나로우가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기여하였고요. 그리고 천무 유도무기를 자체 능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화의 종합연구소는 지금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의 전장 무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담당하는 한화의 비전을 보여주는 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산업 분야가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경쟁, 아주 치밀한 어떤 이런 경쟁 때문에 그 경쟁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R&D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기술 개발 이런 부분도 역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준호 과장께서 얘기했었던 이미 그 연구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현재 지금 이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연구 체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소에서는 일단 연구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 기획 기능은 우리 무기 체계 개발이 과학적인 관리 기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리고 유도 무기 체계는 품질을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품질 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무기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 부서와
그리고 각 그 체계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이제 조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은 우리 유도무기 연구센터와 그다음에 화력 무기 센터가 있고요. 그 체계 개발로서는 두 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종합 군수 지원 센터인 ILS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무인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를 지원해주는 핵심 기술을 지원해주는 핵심 기술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유도무기 센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지, 대함, 전술, 대공,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이제 체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력 유도 센터인 경우에는 그 각종 정밀 탄약 유도를, 그리고 탄약에 들어가는 고에너지 물질인 화약과 화공품류, 그다음에 그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탄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화력 센터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무인화 센터에서는 뭐 수중, 공중, 지상 무인 시스템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각 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 센터에서는 유도 조종과 공력 구조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탐색기 분야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 그리고 그 구동 장치,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 가지고 그 항법 장치, 그 유도무기의 키가 될 수 있는 이제 항법 장치에 대한 연구 개발도 같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종합 연구소가 이제 창설이 되고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많이 그 역량을 키우고 조직도 이제 키운 상태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비전으로 이제 갖고 가려고 하고 있는 종합 방산업체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서이고 조직으로서 이제 키워나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술 다연장 체계 천무. 천무는 수도권을 방위하는 핵심 전력 무기다. 바로 이 천무 체계 유도탄을 생산하는 곳이 종합방산업체 한화의 대전 사업장이다. 구미, 여수 등 한화의 5개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는 새로운 다연장 체계 천무의 핵심 기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 227mm 다연장 로켓 체계에 비해 정확도와 사거리를 크게 개선시킨 천무는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에 대응할 만한 위력을 갖추고 있다. 당초 개발 목표는 대북 방어 강화 능력,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그 포병의 어떤 능력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이 돼 있고요. 국내에서는 업체 독자 주도로 개발된 유도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주 핵심적인 기술, 항법 유도라든지 추진기관, 탄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품들이 국내 협력사들의 기술을 저희가 응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겪었고요. 현재는 완벽하게 저희가 무결점 유도탄을 생산함으로써 군에서 사용할 때 일말의 어떤 그 오류라든지 또는 그 불발률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 그런 탄을 만드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왔던 천무의 생산 공정이 공개됐다. 완벽한 성능의 미사일이 완성되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작 공정을 거쳐야 한다. 천무의 강점을 결정짓는 주요 부분은 바로 항법 장치. 탄환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어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제작 과정이 끝나도 천무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실전 배치 전에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관문, 안전성을 점검하는 모의 비행 시험. 이 시험장은 모의 비행 시험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하드웨어 인더 루프 실험실이라고 불리고요. 주로 이제 유도탄이 하늘을 비행을 할 때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습도라는 그런 환경들을 이 실험실 안에서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비행 시험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탄을 많이 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실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모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아주 많은 수의 실험을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화의 기술력과 40년 노하우로 가능한 차기 다연장 체계 천무. 이러한 체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화는 천무 외에도 구룡, 천군, 2.75인치 로켓 등 다양한 탄약 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하며 정밀 유도 무기 체계 종합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선진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독자 무기 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며 40년의 기술력으로 최첨단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땅과 바다, 하늘을 지키며 자주 국방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온 한화. 한화는 지금도 정밀 유도 무기 체계 종합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미래전 양상에 들어맞는 무기 체계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화면 잘 봤습니다. 한화가 생산하는 다양한 무기 체계 중에서요. 우선 이제 탄약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서 교수님, 이제 탄약도 이제 굉장히 이제 21세기형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첨단이나 어떤 스마트 개념이 이제 도용이 돼서 이제 개발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 선진국들이 내놓는 미래형 탄약, 어떤 개념이 조금 들어가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적의 표적을 타격하는 방법에는 요즘 크게 나누면 일반적인 탄약 또는 폭탄, 포탄 이런 종류하고, 그다음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목표를 찾아가는 그 유도 무기, 미사일, 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요즘에는 또 앞으로는 이 포탄이나 탄약도 이제 지능형 탄약, 또 스마트 폭탄 이래가지고 그 목표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유도 조종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추세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 무기와 일반 포탄의 그 구별이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능형 포탄의 종류라면은, 예를 들어서 항공폭탄의 경우에 옛날에는 항공기에서 그냥 이렇게 목표물을 겨냥을 해서 떨어뜨리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관성 법칙에 의해서 쭉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다가 포탄에다가 날개를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유도 조정, GPS 유도라든가 레이저 유도라든가 그런 유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붙여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유도 조정 폭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스마트 폭탄의 일종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대포, 소위 말하는 자주포나 야포로 쏘는 포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냥 장약을 넣어서 그냥 빵 터뜨리면은 그냥 쇳덩어리가 그냥 목표물을 찾아가서 터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포탄을 쏘고 그러면은 30km, 40km 적에 가서 적 상공에서 이제 터지거나 하여튼 그 근처에서 이 포탄이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는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또 목표를 찾는 기능을 거기다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확도와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약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이 돼서 발전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화도 이제 미래형 이 정밀 지능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생산하고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안보 환경하고요, 21세기 전장의 이런 환경 변화를 봤었을 때 한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런 품목을 하나 조금 설명해 주시죠. 탄약을 유도화하는 개발 사업도 지금 진행을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생산품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안보 환경에서 가장 위협으로 대두되는 거는 사실은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그 북한군들의 그 갱도 포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위협적인 그 갱도 포병을 제압을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숙제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개발했던 뭐 천무, 유도탄 같은 그런 무기 체계가 그 적의 갱도 포병을 타격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무기 체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의 제품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 천무 차기 다연장 체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이제 기업 업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21세기로 이제 이 안보 환경이나 아니면 최첨단의 어떤 천밀 기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요. 이제 바로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무인 무기 체계일 텐데요. 서 교수님. 이 부분에서 이제 현대전에서 왜 이렇게 무인 무기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무인 무기 체계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네트워크화된 그 정보 전자전에 더해서 이제 무인화 시대가 올 것으로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직접 무기 체계에 타지 않고 또 직접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그 기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체계인데, 요즘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인명 살상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무인화가 발전이 되는 추세고, 또 뭐 인명 중시뿐만 아니라 또 인력이 모자랍니다.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무인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무인화의 그 특성상 사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역이나 위험한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육해 공군 뭐 모든 분야에서 무인화 체계가 발전되고 있는데, 항공 분야의 그 무인기가 많이 발전됐죠. 무인기 종류에는 정찰, 그러니까 적지를 그 직접 정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인기, 작은 아주 그 초소형 정찰기부터 그 글로벌 호크 같이 그냥 아주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무인 정찰기가 다 실전에 배치돼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만 무인기라고 해서 그냥 뭐 적의 레이더나 뭐 적의 미사일을 그 기만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무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잠수함이나 또 그 함정을 또 무인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인 잠수정, 또 무인 수상함 이런 부분이 실용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지상용 로봇이 또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시 경계용 로봇이 있죠. 주둔지라든가 그 부대의 그 경계를 위해서 우리 그 철책선에도 일부 뭐 그런 부분들이 시험되고 있습니다만은 로봇을 배치해서 경계 병사를 대신해서 그 경계를 하고 또 필요하면 뭐 사격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로봇 기술이 발전돼 있고, 물론 시행상에 뭐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경계 병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뭐 한 80-90% 이상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뢰 제거라든가 또는 폭발물 처리라든가 이런 그 좀 위험한 지역에서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은 또 개발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런 그 작업이다, 감시다, 정찰이다, 전투다, 이런 다양한 그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로봇이 사실상 거의 대체해 가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용도뿐만 아니라 그 크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기술에도 뭐 정찰용 그 날개진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로봇으로 한 20-30분 정도 그 날아다니면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거의 뭐 실용화 단계까지 간다 뭐 이렇게 나온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활발하게 그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그 기술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자율성, 어느 정도 그 로봇이나 또는 무인 체계가 자율적으로 상황 처치를 할 수 있느냐, 뭐 사람처럼은 못되더라도 거의 준한 상태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처치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정도가 100% 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오작동, 오경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아직까지 좀 덜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그 로봇에다가 스텔스 기능을 부여해서 적이 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능력, 그 로봇의 그 취약점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부여가 또 필요합니다. 뭐 요즘 신문에나 그 TV에서 무슨 아주 그냥 그 첨단 그 로봇이나 또는 무인 체계가 개발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실험실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을 야전에 투입시켜서 장시간, 우리가 원하는 1시간이다, 2시간이다, 하루다, 이런 그 시간대를 두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는 또 그 별도 차원이 다른 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실적으로 뭐 잠깐 이렇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그 로봇 것들이 실험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나 야전 배치하고 실전에 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전에서는 무인기가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더 이제 그 상황이 좀 급한 거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제 이게 항공기 무인기로 이제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의 궁금함 또 이 걱정 부분들 좀 해소를 좀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한화가 지금 이제 무인 그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발전 수준에 왔는지를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주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시청자가 안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금 말씀을 주시죠. 현재 그 무인 시스템에 대한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무인 체계 하면은 뭐 무인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제 가장 손쉽게 운영을 하는 게 그 무인 감시 정찰 개념으로 이제 무인기를 많이 운영을 하죠. 그 지상 로봇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해중, 이제 그런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 한화에서는 지금 그 무인화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 교수님 우리 이제 한화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좀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만은 그 미래형 무기 사업에 있어서의 뭐 연구가 육해공군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범주 내에서 이 한화의 어떤 이 무인 체계의 연구 방향, 속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화약 산업,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기업이고 거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화약 산업과 또 로켓 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도무기 사업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눈에 띄는 부분이 그 무인기 부분에 또 아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그 삼성 테크인과 삼성 탈레스를 합병을 하면서 아마 또 무인 체계 이쪽 분야에 더욱더 아마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그 하고 있고, 기존에 그 삼성 탈레스나 삼성 테크인이 또 갖고 있던 무인기 역량이
또 기존에 또 한화가 갖고 있던 무인기 역량 조금씩 그 분야가 다른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또 그 군사용뿐만 아니고 밖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의 무인 그 역량 이런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무인 체계 이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뭐 강자로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화도 그 NCW 미래의 그 전쟁 양상이 NCW 위주로 간다 그럽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트워크 중심전은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정밀 타격 이런 그 먼저 보고 또 먼저 결심해서 정밀 타격하는 이런 그 전투 구조가 그 장차전의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역량을 갖춘 기업이 LIG 넥스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감시정찰 역량, 지휘 통제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밀 타격의 그 어떤 그 가장 그 강력한 위치를 갖고 이 구조를 형성해서 종합방산업체의 위치를 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화가 삼성 테크인하고 삼성 탈레스를 그 인수하게 되면은 한화도 그런 그 NCW 구조를 가지는 업체 그룹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앞으로 미래전, 그 네트워크 중심전을 그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래전을 미래전에 대비한 기업으로는 한화그룹과 또 LIG 넥스원이라는 두 상도 체제로 이제 아마 발전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한화가 미래의 그 장차전에 대비하는 사업 구조를 가진 방산업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한화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이제 후하게 긍정적으로 이제 NCW 체제에 대비해서 명실상부한 이 종합 방위 산업체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준호 과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릴 텐데요. 이제 한화의 경우는 주로 탄약류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생산을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날의 이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날 한화는 40mm부터 작게는 40mm부터 크게는 230mm까지 다양한 유도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탄을 단순한 폭발성 물질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제품입니다. 탄약이 탄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추진기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도조종부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점에 정확하게 폭발하기 위해서는 신관이라는 기능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그 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나 함정 혹은 전차와 같은 플랫폼 같은 거에 비해서 시각적인 웅장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술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화약 무기류를 이렇게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 안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떠오를 텐데요. 그런 점에서 특히 하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폭발성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그 회사의 정책은 어느 회사보다 더 엄격합니다. 특히 단 한 발의 실수가 불량품이 우리의 직원과 또 장병의 생명에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술적인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제품들은 사람이 만든다는 그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임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안전 요소를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HEC, Safety, Health, Environment, Community에 대한 경영 시스템이 회사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안전의 날을 시행하고 또 행동 관찰제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그 안전을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가요, 아주 눈부시게 40년을 잘 기업으로서 방산을 하는 또 업체로서 잘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다른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요, 또 보람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그 한화에서 나오신 두 분께서 먼저 우리 그 이 과장님께서 조금 뭐 소회를 좀 주시죠. 주식회사 하나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기억은 제가 나로우 개발에 참여했었을 때입니다. 그때 신입사원이었고 신입연구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고흥의 나로우의 우주 공간에서의 성능 모사를 위한 시험 설비 구축을 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었고 그래서 물론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2년간 고흥에서 보냈던 그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험장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것은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로우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그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생도 많이 됐고 또 보람도 있고 했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우님께서는 어떤 기억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은 이제 본사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본사에 오기 전에는 그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이제 R&D 쪽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무기체계 개발에 이제 종사를 해왔는데,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타작 체계 개발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작 체계에는 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지만은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좀 위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하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안전적인 그런 그 시스템은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성공을 하는 사례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실패한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물건을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자주 해야 되는데 그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죠, 사실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보람을 느낀 것은 제가 연구개발해가지고 전력화한 제품들이 우리 군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체계로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좀 보람을 느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이제 우리 이제 한화 방위산업 업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쭉 들어봤는데요. 이 하나 같은 이 종합 방위산업체가요, 결국 이제 여러 개가 지금 나와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낼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가 이번에 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미래전 양상의 그 주 역량인 그 네트워크 중심전 체계를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이제 쉽게 말해서 종합 방산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 대형화 된 방산업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규모가 지금까지는 1위 이 매출을 하는 업체도 세계 시장에 나가면 뭐 60위, 70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뭐 하나가 덩치를 키워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방산업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기존의 LIG 넥스원하고 하나하고 두 개의 상도 체제로 아마 이렇게 발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방위 산업이
어느 큰 대형 기업이 독점적으로 독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사이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2개 정도의 종합방산업체가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경쟁 구도를 갖고 건전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가 종합방산업체로 등장을 하고 또 기존의 LIG 넥스온과 이렇게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의 방위산업 발전에도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그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하나도 이제 그러한 그 책임 의식을 갖고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글로벌 지금 하나의 그 저기 인수합병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그 경쟁 환경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 회장님, 예.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방산 분야에 취업을 할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 방위 산업의 종사자로서 예. 자랑, 자부심,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화 이제 방산 부분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의 장점, 예.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에 기여한다는 보람입니다. 두 번째는 한화의 조직 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산업체 특성상 굉장히 딱딱하고 수직적이고 그런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보면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견을 잘 개진할 수 있고 그것들이 다른 선배나 후배들한테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자기 개발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들에게는 공학 석박사 기회가 노력 여하에 따라 부여가 되고 있고요. 또 경영학과 기획을 관리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MBA 과정들이 잘 되어 있어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내에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후속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